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외대 인도연구소와 주한인도문화원이 기획한 인문강좌 시리즈 인도인물열전에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인도인물열전의 첫 번째 강의가 진행되는 날인데요. 강의를 맡아주실 심준보 교수님을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심준보 교수님께서는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에서 쉬바파 유런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2006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현재까지 인도 철학, 특히 쉬바파와 요가 철학과 관련된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신 학자이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HK 사업단에서 연구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오늘의 강의 주제인 스와미 비베카난다와 관련해가지고, 국내에 소개된 인도 근현대사 개론서라든가, 또 역사책에서 굉장히 많이 좀 다뤄지긴 했는데, 사실 그 분량이 많지는 않았던 것이 현실인데, 오늘 또 이렇게 귀중한 기회가 돼서 스와미 비베카난다라고 하는 또 걸출한 인물에 대해서 한 2시간 가까이 질의응답을 다 포함해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의 강의를 진행해 주실 심준보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미천한 학자의 그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주한 인도 문화원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비베카난다 연보, 이게 거의 1시간 정도 차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C, D, E는 민족 비베카난다와 민족주의, 비베카난다 요가, 하타요가에 대한 관점, 하타요가에 대한 서구적 해설, 요거는 한 30분 정도 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할 예정입니다. 먼저 그러면 비베카난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 장 넘겨주십시오. 좌측에 있는 요 사진이 아마 요게 어떻게 보면 서구적 교육을 받았던 비베카난다. 더 크게 본다 그러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걸친 서구화된 인도인을 상징하는 비베카난다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우측에 있는 이 스와미로서의 방랑, 아마 저게 80년대 후반에 1886년 이후에 아마 방랑 고행성 생활을 한 몇 년 했는데 아마 그 당시 찍은 사진 같기도 한데요. 저곳은 말하면 인도 전통을 상징하는 아마 비베카난다의 사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대비해서 사진을 올려놓아 본 겁니다. 한번 넘겨보시죠. 넘겨주시죠. 비베카난다라고 하는 요 이름부터 먼저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그 본명은 나렌드라나타 다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서아미 비베카난다라고 하는 본명은 라마크리슈나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고 난 후에 1886년도에 라마크리슈나가 죽죠. 죽어서 열반을 하시고, 그 해에 그 전까지는 그냥 속가 제자로 모시고 있다가 86년도 6월인가 8월에 라마크리슈나가 죽고, 그해 12월에 아마 비베카난다가 출가를 하면서 힌두 승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스와미가 되면서 비베카난다라고 하는 법명을 받은 것이죠. 스와미라고 하는 것은 사냐 시인의 고행자나 비슈누 종파의 출가 수행자에 대한 경칭이죠. 그러나 꼭 비슈누 종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냐신 수행자들에게는 대개 스와미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데, 사냐신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도인의 인생 사주기 중에서 포기자 단계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가 돼가지고 자연 속에 살면서 죽음을 대비하는 그 시기를 우리가 사냐신 시기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인생 사주기를 거쳐야 되는데 아마 그 사문들, 시라마나들 전통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냥 인생 사주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냐신의 생활을 하는 그런 브라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다 스와미라고 보통 부르죠. 비베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 베단타 철학에 있어서는 브라만과,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단타 철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브라만의 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꿈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뭐 바그바드 기타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꿈을 꿈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꿈을 현실이라고 보니까 생사의 고통과 그 여러 가지 집착을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은 그 베단타 철학에 따라서 이것이 브라만만이 실제이고 나머지는 그냥 마야의 힘에 일어난 하나의 환영 꿈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를 딱 아는 거. 그것이 이제 비백하죠. 그게 뭐 불교로 말한다면 깨달음. 근데 깨달음은 깨달음인데 비백하라고 하는 이 개념은 나누어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과 진정한 실제를 나누어서 파악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비백하라고 그러죠.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죠. 우리가 이 세상이 막 굉장히 괴롭고 힘든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꿈이구나.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탁 안심이 되는 거죠. 그 안심에서 오는 그 법열, 그거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백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우리가 한문 한자 문화권에서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이 이름을 고쳤다 하면은 각희 대사, 깨달을 각자에다가 기쁠 희자 써서 깨달음의 기쁨, 뭐 이 정도의 이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비베카난다 이름인데 이 비베카난다의 본명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이 결국에 이 비베카난다는 베단타의 철학을 서양의 한마디로 우매한 서구인들에게 이 베단타의 이 통합적인 사고 방식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을 가졌던 비백 그 사람으로서 아주 베단타 철학의 핵심을 보여주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본명은 나렌드라 다타인데요. 한 페이지 좀 넘겨주시죠. 이제 그 캘커타, 지금 저 콜카타죠. 콜카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뭐 잘 알다시피 캘커타는 그 브리티시 인디아 시절에는 뭐 실질적인 수도죠. 실질적인 수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뭐 벵갈 르네상스라든지 19세기에 독립운동이라든지 계몽운동들이 다 콜카타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사실은 당시 콜카타가 인도에서 19세기는 인도 콜카타가 캘커타가 그 당시 최고의 문화의 중심지고 그 최고 문화의 중심지에서 이 비베카난다가 태어났다는 거죠. 여기 이제 사진에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비베카난다가 태어난 그 곳을 지금은 아마 그 비베카난다 그 수도회에서 비베카난다 그 박물관을 만들어 놨나 봐요. 뭐 저도 콜카타 가봤었는데 비베카난다 여기 가보지 못해서 나중에 그 저기 뭐야 우리 코로나가 좀 사라지고 나면은 내년이라도 한번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동네가 뭐 고모한 묵게르지 스트리트라는데 한번 이제 가보고 싶습니다. 넘겨주시죠. 이 나렌드라 나트 다타의 그러니까 스와미 비베카난다의 카스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벵갈리 카야스타죠. 그래서 이 카야스타라고 하는 그 카스트는 전통적으로 주로 그 정부의 서기로 주로 활동했던 카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아마 크샤트리아 계급에 속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게 이 카스트가 주로 분포했는 지역이 북인도, 그다음에 마하라시트라, 벵갈 여기 주로 분포하거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비베카난다는 벵갈리 카야스타인데요. 그 바르나로서는 어떤 경우에는 그 브라만 계급으로 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크샤트리아 계급으로 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불분명하더라고요. 아마 뭐 제가 카스트 계급 제도를 잘 모르는데 아마 뭐 그럴 수도 있는 모양이죠, 그죠? 아주 대표적인 인도의 그 중산층을 구성하는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PK 바르마라고 하는 양반이 있습니다. 그레이트 인디안 미들 클래스, 그 인도 중산층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이 카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요. 교육은 이 범인도 엘리트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적 실마리다. 19세기에 서구적 교육을 가장 잘 받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영어를 읽고 쓰고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비베카난다의 계급 자체가 그러니까 상당히 교육을 잘 받은 그러니까 인도인이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서구인과 다름없는 그러한 그 클래스에 속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요 카스트에 든 인물들이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뭐 인도 초대 대통령이었던 프라사드 같은 분들 여기 상단의 좌측에 그죠. 그 다음에 스리 오로빈도 역시 아주 그 극단적인 이제 폭력 독립운동가였다가 훗날에 완전히 그 신비가로서 정치하고 손을 끌어버리고 신비가가 됐던 이분도 아주 그 스리 오로빈도 고시 오로빈도 같은 이분도 우리가 국내에서 참 연구가 안 되는데요. 좀 사실은 저도 옛날에 한번 이분을 연구를 해볼까 싶었는데 의외로 이분 사상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전통적인 인도 전통 사상뿐만 아니라 진화론, 특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그 다인의 진화론, 자연 철학적으로는 진화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사회학적으로 변화했던 그 스펜서의 그 사회 진화론인가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인도뿐만이 아니라 동양 사회에서도 또 그 저기 서양에서도 굉장히 요게 그 많은 어떤 학문적인 유행을 탔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그 유럽 나라는 이제 그 자기들이 그 식민 지배를 하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우리는 사회 진화적인 입장에서 높게 진화해서 아직 진화하지 못한 민족을 우리가 지배해야 된다. 또는 그 지배당하는 식민 민족들은 우리가 이런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빨리 우리 민족을 발전시켜서 이런 식민 상태를 벗어나야 된다 해가지고 동서양 공의 지식인들이 그런 그 스펜스의 사회 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오르빈들을 살짝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사회 진화론이 포함돼서 그 좀 전통적인 인도 전통 사상하고 상당히 흥미롭게 연구해 볼 만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좀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뿐만 아니고 인도 철학이나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연구를 좀 해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슈바스 찬드라 보세,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인도 국민회의 뭐 2인자이기도 하고 간디하고는 대척점에 서서 폭력혁명을 주도하기도 했고 또 심지어 그 2차 대전 당시에 그 주축국이었던 독일, 일본하고 붙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인팔 전투에 일본군에게 일본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영국군과 싸웠던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영국군에는 또 인도 부대가 있고 또 그 당시 그 일본에게 그 지원받았던 이 보스의 군대는 그때 인도 국민군이었나? 그 사람들도 인도인인데 그래서 같은 자기 민족들끼리 막 싸우는 그 인팔 전투가 있었죠. 그런데 결국에 이제 그렇게 해서 영국에 대해서 식민지 항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추축국이 지른 바람에 이 양반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으로 갈라다가 1945년도 뭐 그러니까 6년도에 일본에서 그 비행기 폭발 사고로 죽고 말죠. 그래서 근데 이분이 그 내가 찾아보니까 그 지금은 인도로 옮겨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골이 일본 어디더라? 교토인가 어디 있는 연화사라는 절에 묻혀 있다 그래요. 뭐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흥미롭고 뭐 하단 좌측인데 요 카스트들이 딱 보면 그죠 아주 전형적인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좋은 사진을 갖다 놔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도인이면서도 굉장히 그 서양 사람들과 닮은 듯한 느낌을 주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카스트들이 서구식 교육을 인도에서 가장 많이 받은 카스트에 속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지적인 느낌을 주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파라만사 요관한다. 여러분도 뭐 잘 알다시피 스와미 비베카난다 이후로 미국 사회에서 가장 히트친 요가 수행자가 파라만사 요관한다. 저도 이 사람이 그 요가 수행자의 자서전인가 하는 그 책으로 아주 그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쳐서 그 비베카난다 이후로는 그 미국인들에게 인도 요가라면 가장 대표자로서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죠. 우리나라에도 이게 1983년도인가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파라만사 요가난다에
어느 요가 수행자 일기인가 하는 거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그 신비적인 내용이 있어서 아마 당시 서구인들이 인도의 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비주의적인 관점이랄까 이런 관점을 가지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카스트 유명 인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가족은 뭐 전통적인 가정이었기 때문에 역시 구남매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두르가짜란 따따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게 역시 이제 그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고 또 25세에 स्वा미가 됐다 그래요. 아버지는 비슈아나타 다따라는 분인데 캘커타 고등법원의 변호사라는 내용도 있고 뭐 그냥 변호사는 아니고 서기라는 말도 있는데 지난번에 그 정용환 그 욱진달 그 법대 교수님 말씀이 이 인도의 법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변호사 외에도 또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비슷한 뭐 그런 직급들도 있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런 쪽의 직급이 아니었나. 정식 변호사는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정확한 건 저도 구체적인 건 모르겠어. 아버지는 상당히 진보적이었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서구적 교육을 받았대. 여기 이제 옆에 있는 사진이 비베카난다의 모친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그 전통적인 여성이었고 그리고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진을 오래 보면 비베카난다하고 좀 닮은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비베카난다가 1903년에 열반을 하는 것 같은데 아들보다도 더 오래 사셨죠. 그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상당히 그 진보적이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성향이 강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힌두교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붓다상에서 명상에 잠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랬다고 그래요. 네, 넘어가죠. 1871년, 그러니까 8살 때 이슈와라 짠드라 비디아 사가르라고 하는 그 19세기 캘커타의 인도의 그 종교 개혁, 저 교육 개혁가죠. 뭐 일종의 뭐 계몽 운동을 펼친 사람인데 이분이 세운 학교가 메트로폴리탄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콜카타의 비디아 사가르 컬리지라고 해서 이제 그 캘커타 유니버시티 안에 속해 있는 하나의 컬리지가 됐는데 아마 요 19세기 때는 중등 교육을 하는 곳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16살 때 이제 캘커타 프레지던시 칼리지에 들어가는데 이 프레지던시 칼리지가 그 되게 이제 콜카타에 있는 대학들이 되게 그 뭐 스코틀랜드 수도회라든지 이런 데 와서 주로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많았는데 이 프레지던시 유니버시티는 인도 최초로 세워진 비종교 대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진보적이었겠죠. 그죠? 저도 뭐 이 학교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누가 세웠는지 여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그 당시 19세기 콜카타는 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뭐 교육이나 문화나 모든 곳에 있어서 인도의 최고였고 지금 이 프레지던시 유니버시티를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그것도 뭐 콜카타 유니버시티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포함되어 있는데 콜카타 유니버시티에 포함된 칼리지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의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9세기에 있어서 인도에서는 최고의 대학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프레지던시 유니버시티라는 학교가요. 근데 거기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성적표까지 본 건 아닙니다만은 그 굉장히 이 비베카난다가 그때 이제 나렌두아 다따였겠죠. 나렌두아 나트 다따였겠죠. 굉장히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재였던 거죠. 인도에서 수재였던 것 같은데 특히 그 속독 책을 굉장히 빨리 읽고 기억력이 아주 대단히 비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도 아주 최상위권이었고요.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예전에 딴 데서 연구하기로는 법학을 제가 전공했다고 나는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위키 쪽 그러니까 좀 깊이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봤어야 되는데 위키 쪽은 보니까 문학사를 취득한 걸로 모르겠어요. 뭐 법학사하고 문학사를 이렇게 주는 건지 법학을 전공했다는 말은 없고 주로 그 인도 고전들하고 서양 철학 쪽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특히 독일 관념론이라든지 뭐 인도 고전이야 뭐 무슨 뭐 우파니샤드라든지 이런 거 브라나 이런 거 많이 연구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 당시에 사회적인 경향이었겠지만은 스펜스의 사회 진화론에 굉장히 경도되어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수재였다. 교육적인 부분에는 수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그 당시에 그 케숍 잔드라 센에 의해서 지도되는 브라흐모 사마지의 분파, 아, 샤드란 브라흐모 사마지에 입단을 하고 또 프리메이슨 협회에 입단을 했다고 그래요. 그 프리메이슨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봐.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제가 요즘에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프리메이슨 또 뭐더라 뭐 해가지고 뭐 이 단체를 뭐 굉장히 무슨 뭐 그 세계 그림자 정부 이래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무슨 뭐랄까 그러니까 그 기독교 반기독교 세력으로서 어떤 기독교 세력과 대척에 서가지고 어떤 무슨 서구 신비주의적인 이런 걸 가지고서 뭐 세계 정부를 그림자처럼 해서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뭐 이런 식의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죠. 프리메이슨 협회라고 하는 게. 프리메이슨 협회라고 하는 게 뭐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는 그 이집트까지 올라간다는데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좀 비학문적인 이야기고 중세시대 특히 그 제가 봤을 때는 근대산업혁명 이후에 아마 그 소위 말하는 그 메이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석공이라면서요. 석공. 아마 어떤 기술 장인들의 자기 권리를 위한 어떤 단체였는데 그런 게 이제 가입하고 이런 방식이 약간 좀 신비주의적인 방식, 좀 비밀스러운 방식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 그러한 그 뭐 신비주의적인 단체나 이런 걸로 어, 전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나라도 20세기 초에 그 한성 로찌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파를 로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데 우리나라도 한성 로찌가 그 20세기 초인가 19세기 말에 처음으로 이 프리메이슨 협회가 생기죠. 생겨가지고 그, 그 당시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사람들이 이 프리메이슨에 가입하는 거는 법적으로 막았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어떤 힘이 돼서 결탁할까 싶어서 그래서 주로 그 당시에 개신교 원래 프리메이슨은 카톨릭하고는 이렇게 대척점이 있으니까 주로 이제 개신교 목사들 중에 진보적인 사람들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해 있었고 그 한성로치가 제가 보니까 아직도 있더군요. 아직도 있고 1948년도 이후부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프리메이슨 협회에 가입을 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프리메이슨 협회에 가입하는데 뭐 그냥 일종의 뭐 로타리 클럽이나 라이온스 클럽 같은 친목 단체고 19세기에는 좀 이제 계몽주의적인 관점에서 인권의 문제라든지 또는 좀 그 17, 8세기까지 억압되었던 그 종교적 분위기에서 좀 진보적인 종교적 분위기 색채를 띄었던 그래서 카톨릭하고 대척점에 섰고 오히려 진보적인 기독교 개신교의 그 목사들이 많이 가입을 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그랬으니까 당연히 인도 캘커타에 프리메이슨 협회가 있었겠죠. 그래서 뭐 프리메이슨 협회에 입단을 한 것인데 뭐 이거에 대해서 또 비백한한다는 프리메이슨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뭐 알고 보면은 뭐 무슨 뭐 음모론적 관점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비주의, 동양 신비주의도 그렇습니다만 서구 신비주의에도 관심이 있어서 그 1980년대 이후에 그 뉴에이지 컬처라든지 뉴에이지 종교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서구의 소위 말하는 에소테라시즘이랄까 그 소위 말하는 비밀 종교의 전통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실 평상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하고 연관 없죠. 없는데 소위 그 몇몇 그 사람들이 그 프리메이슨 협회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브라우머 사마즈 단체도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브라우머 사마즈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한 페이지 넘기죠. 브라보 사마즈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8세기 람모한 노이 그다음에 19세기에 데벤드라 타고르를 중심으로 해서 캘커타에서 소위 말하는 그 저기 뭐야 벵갈 르네상스를 만들어내면서 하나의 종교개혁 사회 계몽 운동을 펼쳤던 단체죠. 그래서 인도의 지식층들은 다들 많이 가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람모한 로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데벤드라 타고르가 이제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1대라고 하면은 이제 캐슈 찬드라 세는 사실은 2대 브라마 사마즈를 2대로 이렇게 나눠본다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에, 람모한 로이 같은 경우 이제 베단타 사상과 18세기의 그 기독교의 개신교의 새로운 사상이었던 유니테리언주의를 결합시켰다. 타고르는 베단타와 19세기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트랜센덴탈리즘, 초월주의라고도 하고 초절주의라고 하는 뭐 소로우니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좀 그러니까 어떤 막 이성적인 철학이 아니고 좀 직관적인 철학, 동양 사상과 결합된 이런 사상, 초월주의, 초절주의 이것과 결합해서 인도 사상을 결합했던 것이고 그런데 캐슈 찬드라세는요. 이 사람은 조금 더 나갑니다. 이 사람은 조금 더 기독교적인 성향도 강했고 또 19세기 그 당시에 저기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게 뭐 강령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일본에서 그 강령술 19세기 강령술이 인도에 일본에 넘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1980년대 그 소위 말하는 분신사바가 된 건데요. 뭐 분신사바라고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밤에 12시에 이렇게 볼펜 붙잡고 이렇게 돌리면은 볼펜이 뭐 촥 글도 쓰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게 와가지고 한때 그 여학생들한테 꽤 인기가 있었죠. 그거의 원래 전통이 이 19세기의 스피리추얼리즘, 우리가 심령주의, 강령술이라고 부르는 이거죠. 그때 이제 19세기 돌아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세상도 많이 변화하고 또그 미국의 남북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공허해진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이런 심령주의와 같은 강령술 같은 게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비과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19세기에는 이것이 하나의 당당한 과학으로서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연구를 했어요. 뭐 오늘날에는 이게 좀 우리가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19세기적 관점에서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캐슈 찬드라 센 같은 경우도 기독교 특히 개신교 계통의 사상과 이 심령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브라마 사마즈의 교리가 이런 쪽으로 변화해 가면서 람무안 노예하고 데벤드라 타고르하고 찢어지죠. 찢어져 가지고 캐슈 찬드라 센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지도를 해 나가는데 너무 좀 독재적이기도 하고 좀 개인적인 이익을 좀 추구했던 점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캐슈 찬드라 센에게 특별히 비베카난다는 더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대중적으로는 아마 캐슈 찬드라 센이 더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 인도 대중들에게. 그래서 그런지 비베카난다도 람만 노이나 데벤드나 타고르보다는 당시에 캐슈 찬드라 센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고 특히 비베카난다는 그 심령주의를 넘어서서 그 당시 19세기 미국과 인도, 유럽의 굉장히 그 유력한 단체였던 오컬티즘 단체였던 신지학회의 이념들을 많이 베단타를 해설할 때 많이 이용하게 돼요. 베단타를 해설할 때 역시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람무한노이는 유니테리안주의, 그 다음에 데벤드란 타고르는 초월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그 다음에 캐슈 찬드레에서는 스피리추얼리즘이라고 심령주의, 강령술적인 약간 좀 신비주의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비베카난다 역시 신지학회의 그런 이론을 가지고서 베단타 철학을 풀어내면서 인도의 전통적인 사상을 서구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설명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죠. 유니테리언주의 아까 제가 람무안 노이가 영향받았다는 유니테리언주의죠.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인데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7, 18세기 심지어 19세기까지도 카톨릭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종교였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종교 신교 운동도 일어나고 이제 종교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이제 좀 이성을 가지고서 근대 이후에 이성을 갖고 많이 접근을 하죠. 그러면서 나온 에, 개신교 계통의 하나의 신앙이라기보다는 신앙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유니테리언 교회가 따로 있으니까요. 유니테리언 교회가 따로 있어요. 개신교파 중에서. 에, 대표적인 교리가 그거예요. 보통 그 카톨릭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삼위일체론이거든요. 이 삼위일체론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는 신이 아니라 신과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좀 더 강조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또 그다음에 제일 끝에 보면 신의 본성을 해치는 내용을 지닌 전통교리에 대한 거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로 위에 있네, 그죠? 예정설, 구원 예정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데려갈 자를 정해놨다는 것. 그 다음에 한번 하나님 눈에 벗어나면 지옥에 가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이성에서 봤을 때 기독교 교리가 뭔가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는 거다. 이런 건 우리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이 유니테리언주의입니다. 상당히 진보적인 교리죠. 그래서 람무안 노이 같은 사람이 그 인도의 그 당시에 어, 사회개혁 운동을 할 때 이런 유니테리언주의 영향을 받아서 기존의 베단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해석하면서 사회개혁 운동을 펼쳐간 것이죠. 그 람무안 노이가 형수가 꽤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 그래요. 뭐 엄마가 일찍 죽어가지고 형수 밑에서 컸다던가 뭐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 형수가 형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당시 그 풍습에 따라서 사띠 그거 저게 불에 타서 남편 따라 죽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누가 그거 당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하는 거지 다. 그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라마야나에서 보면은 라마가 자기 부인 시다가 그 나바나라고 하는 스리랑카의 마왕한테 잡혀갔다가 나중에 라마가 그걸 데려왔는데 시다를 데려왔는데 국민들이 시다의 그 정절을 의심하는 거죠. 저기 마왕한테 면전을 잡혀 있었는데 정절을 지킬 수 있었겠느냐. 그 자기의 정절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늘에다 대고 내가 정절을 지켰으면 하늘 불구덩이를 만들어라 뭐 이래가 구석에 뛰어들어가지고 자기의 정절을 확인시켜 준다는 뭐 그런 라마야나의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이제 자기의 그 정절을 자기의 순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을 따라 죽는 그런 악습이 있었는데 그거에 이 람무안 노이가 자기 그 사랑하던 향수가 죽는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적극적인 사회 계몽 운동에 뛰어들었다고 그러죠. 초월주의 저도 뭐 초월주의에 대해서는 잘은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월든인가 하는 그 호숫가의 생활을 일기 형식으로 썼던 수필집을 썼던 그 소로우 그죠? 소로우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어떤 이 체계적인 지성적 지식보다는 직관적 지식, 그 다음에 어떤 자연주의적인 것.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동양 사상을 좋아했던. 예를 들어서 소로우가 그 당시 하버드 출신이라고 그러죠. 하버드 출신으로서 자기가 충분히 사회적으로 출세하신데도 불구하고 월든 호숫가에 가가지고 그냥 조그만 한두 평짜리 호수에 그 오두막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면서 바그바드 기타를 늘 이제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현대 요가의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스와미 비베카난다를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데빗 소로를 현대 요가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소로는 인도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자생적으로 인도의 요기처럼 서양에서 그러한 인도의 요기와 같은 삶을 산 최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요가의 아버지를 소로로 둬야 된다. 소로하고 스와미 비베카로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몇몇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케숍 찬드라 센이죠. 케숍 찬드라 센은 상당히 그 캐릭터가 뭐 연구해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람마누르라든지 타고르 같은 사람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그 좀 캐릭터가 강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고집도 셌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력도 좋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제 주장했던 게 그겁니다. 평신도의 영적 수행 체계라고 하는 걸 주장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머리 깎은 스님들만 도를 닦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우리가 일상생활, 가정생활 하면서 도를 닦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욕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비금욕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수행자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이 누구라도 쉽게 영적인 세계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수행법의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구체적인 그 행법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비베카난다가 케슈 찬드라센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평신도를 중시하는 그러한 체계에 관심을 깊이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본인은 쏘암이었지만, 일반 대중들이 요가를 통해서 베단타의 고상한 어떤 철학적 깨달음의 세계를 얻을 수 있도록, 이러한 요가를 일반 대중들에게 퍼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케슈 찬드라센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아까 봤던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라마크리슈나의 만남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브라마 사마즈라든지 또는 그 사람의 프레지던시 그 유니버시티에서 교육에 있어서 서구적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라마크리슈나라고 19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영적 스승으로 불려지는데, 이분이 사실은 그 스와미 비베카난다가 아니면은 그냥 동네의 스님으로 끝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스와미 비베카난다가 워낙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 버리니까 그 사람의 스승이었던 이 라마크리슈나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라마크리슈나에 대한 자서전이 저기 유명한 그 영국의 인도학자인 막스 멜로도 라마크리슈나의 간단한 자서전을 썼고, 아주 대문호였던 로맹 롤랑도 라마크리슈나에 대한 자서전을, 전기죠. 자서전은 아니지. 전기집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라마크리슈나라고 하는 이분을 많이 알게 되었지만, 사실은 캘커타 변두리의 약간 뭐랄까 좀 별난 수행자, 신비주의자, 원래는 이 정도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분에게 제자가 되었던 그 스와미 비페카 난다 때문에 유명해진 거죠. 1881년 11월 수렌드라나트 미트라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라마크리슈나하고 처음 만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렌드라나트 미트라라고 하는 사람은 라마크리슈나보다 대략 한 10서너 살 정도 많은 동네 선배인데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이 라마크리슈나를 이렇게 뭐랄까 서포트해줘, 후원자. 우리로 치면 뭐라고 그래, 어떤 스님의 신자, 그런 거죠. 나는 성철 스님 밑에 가가 성철 스님한테 해준다 이런 그런 거지. 그래 자기 집에 이제 초청을 해가 법문을 이제 들으려 그러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법문을 탁 할 때 스님 할 때 스님한테 찬불가도 부르고 이러듯이 보통 이제 인도 가정에서는 그런 이제 큰 스님들을 모시면은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가를 탁 이제 전문 가수가 부르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가수가 안 온 거예요. 안 왔는데 그날 이제 스와미 비베카난다 이제 나렌드라 나트죠. 그때는 속인이니까. 그러니까 저 노래를 잘한다더라.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 오늘 가수가 안 왔으니까 대신에 네가 한번 노래를 불러봐라. 한 2곡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그런데 라마크리슈나가 딱 그걸 보면서 한눈에 뽕 갔다는 거예요. 비베카난다를 보고. 그래서 야, 너 언제 노래 참 잘 부르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딱 시네스와르라고 하는 그 캘커타 근교의 변두리 지역이에요. 거기 한번 내 있는 그 절이 있으니까 한번 와라.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주 진보적인 서구 교육을 받아 진보적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이
힌두교의 잘못된 전통적 힌두교의 잘못된 점을 개봉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 비베카난다 입장에서는 정말 동네 영감쟁인 거예요, 이거는. 라마크리슈나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또 이 비베카난다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성향 자체가 종교적인 성향이 있고 또 인도 전통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은 있었죠. 근데 어쨌든 라마크리슈나와 같은 아주 전통적인 스와미들을 볼 때는 뭔가 반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이 라마크리슈나하고 이제 관계를 가지게 되냐면은 이제 그 비베카난다가 이제 대학교 한 졸업할 때쯤 되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한 스물 서너 뭐 두세 때면 이제 장가를 가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도 장가 가라고 엄마도 장가 가라고 하고 또 외삼촌도 와서 "야 너 이제 나이가 됐으니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 나는 이 진리를 깨닫는 데 더 관심이 많고 좀 돌을 닦는 데 관심이 많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결혼은 난 솔직히 생각이 없다." 딱 그러니까 그 외삼촌 됐던 이 람차한드라 다타라는 사람이 외삼촌이었다 그래요. 외삼촌이 "그래? 네가 그런 수행을 하고 인도 전통의 진리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너는 뭐 하려고 그 저기 캐십스 안드라 센이 만든 그런 브라흐마 사마저 같은 그런 단체를 찾아다니 그런 단체 가 봐야 그 서양 애들 그거 저기 영향받아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사회운동이나 하고 그거 진리하고 관계없는 거야. 네가 진짜로 도를 알고 싶다면 도에 관심이 있다면 라마크리슈나한테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거 하는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그 비베카난다가 자기 이제 글에서 자기가 이제 썼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또 가지게 됐는데 이 사람이 다니던 이제 프레지던시 유니버시티의 그 윌리엄 워즈워즈의 시 여행이라고 하는 시를 이제 강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강의를 할 때 트랜스 황홀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베카난다가 그 헤이스티 교수에게 "트랜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상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도 사실 그건 체험해 보지 못해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 콜카타에서 캘커타에서 이 라마크리슈나라고 하는 분이 신비주의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 이분은 늘 트랜스 상태에서 사는 걸로 유명하다니까 네가 트랜스에 관심이 있다라면 나랑 언제 한번 직접 가서 그분을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또 이제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래요. 그게 이제 계기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라마크리슈나하고 82 년도부터 3번의 만남을 가지고 그 이후로 82 년도부터 86 년도까지 약 4 년간을 에 그때는 이제 속가인이에요. 그때는 출가하지 않아요. 86 년도 12 월에 그 라마크리슈나가 죽고 86 년도 4 월인가 죽고 86 년도 12 월에 이 사람이 출가를 하거든요. 그 4 년간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신도로서 자기 집과 이 dak시네스 저 어디 아까 그 뭐 dak시네스와르인가 거기에 있었던 라마크리슈나의 그 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라마크리슈나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초 처음에 그 세 번의 만남에 대해서 그 라마크리슈나가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라마크리슈나에게 나렌드라 다타가 처음에 탁 방문을 하니까 "야 너는 참 목소리도 좋은데 나를 위해서 좀 찬송가를 한번 불러 달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때 불렀던 찬송가에 대해서 몰라 뭐 진짜로 이게 뭐 라마크리슈나가 자기 기억력으로 아니 저기 뭐야 비베카난다 자기 기억력으로 이야기한 건지 몰라도 요런 내용을 읽었다고 그래요. "한 번 더 돌아갑시다. 오 마음이여 우리의 진짜 집으로. 이 이국 땅에서 왜 우리는 나그네처럼 목적 없이 돌아다녀야 하나. 어 사람들은 주위를 맴돌고 그리고 이 우주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는 나그네다. 아무것도 진짜 내가 아니다. 왜 그렇게 자신을 망각해 버려? 즉 우리의 아트마를 왜 우리 잊어버리고 사느냐? 우리의 본질, 우리의 불암한 진정한 참나를 왜 잊어버리고 사느냐? 낯선 사람과 사랑에 빠진 바보 같은 마음이여 왜 너 자신을 잃어버리는가?" 이런 내용을 가진 그 이제 개송을 찬미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라마크리슈나가 그냥 너무 감동을 받아 가지고 이 비베카난다의 손을 붙잡고 사원의 한쪽으로 가더니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아 네가 너무 늦게 왔구나. 나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다니 너무 친절하지 못하구나. 세상 사람들의 싸구려한 이야기를 들으니 귀가 멍멍해질 지경이다. 오 내가 얼마나 네 생각을 이해해 줄 사람에게 내 생각을 이해해 줄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는지.
그리고 나서는 탁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는 인류의 불행을 없애기에 태어난 고대 현자 나라야나의 화신이다. 우리 고대 힌두 신화에 나온 나라야나 있잖아요. 나라야나의 화신이다. 사실 어떤 부분 우리가 이 라마크리슈나와 비베카난다의 우정이라고 할까, 스승과 제자 사이의 애정이라 할까, 이거를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요, 참 약간 꼭 고대 그리스의 그 스승과 제자 사이에 약간 뭐랄까,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좀 점잖하게 표현하는 걸로, 남성들끼리의 연애 있잖아요, 에로스. 에로스라는 에로스인가, 그 파토스인가? 그 고대 그리스에는 실제로 그 상당히 남성들 간의 동성애가 굉장히 정상적인 걸로 받아들여지고, 남성과 여성의 이성 간의 사랑보다는 오히려 스승과 제자 사이에, 특히 그 아주 그 똑똑한 제자를 만났을 때 그 스승이 그 제자를 사랑하는, 또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는 그러한 형태가 굉장히 찬미를 받았거든요. 저는 사실 라마크리슈나와 이 비베카난다의 이 관계를 보면 약간 그런 거 느껴요. 좀 너무 좀 불경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라마크리슈나가 너무 비베카난다를 좋아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좀 단순하게 이렇게 제자에 대한 관점보다는 마치 그 이성을 그리는 듯이, 물론 근데 인도 전통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인도 전통에도 보면 이 그 끄리슈나 신에 대해서 빡티적인 신앙을 통해서 할 때 마치 그 신에 대한 사랑을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사랑에 비유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 저는 사실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두 번째 딱 만났는데, 라마크리슈나, 이게 사람이 이게 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두 번째 딱 만났을 때 이 그 오른다리를 나렌드라 다타의 가슴에 탁 얹어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나렌드라 다타가 의식을 잃었대요. 의식을 잃었는데 탁 그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떨치고 일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막 화를 냈다 그래요. 왜 나를 이런 무의식의 상태로 몰아넣느냐. 그래서 사실 두 번째 만남까지는 나렌드라 다타, 그러니까 스와미 비베카난다는 라마크리슈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감을 많이 가졌다고 그럽니다. 뭔가 이 좀 음습한 블랙 매지션, 그러니까 흑주술사가 아닌가, 이런 식의 좀 사고를 했다 그래요. 세 번째를 만났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제대로 딱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전생 최면 같은 걸 걸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전생 최면 같은 거를 딱 걸어가지고 그 무식 상태 나렌드라 다타에게 이거저거를 물어봤대요. 라마크리슈나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정신이 탁 깨고 난 다음에 라마크리슈나가 나렌드라 다타에게, 즉 스와미 비베카난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너는 이미 전생에 깨달은 사람, 네가 그 무의식 상태, 트랜스 상태에 들어갔을 때 내가 너의 전생도 보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너랑 이야기를 했는데, 너는 이미 전생에 깨달은 사람이고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 나에게 온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그 라마크리슈나란다, 스와미 비베카난다가 이제 자기가 직접 후대에 이제 죽기 전에 썼던 글 속에도 있는 내용이고, 또 비베카난다의 제자들이 비베카난다에 들은 이야기를 기록했던 내용들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 이게 정확하게 얼마나 신비화된, 우상화된 부분들도 있으니까 얼마나 정확한 건지는 알 수는 없죠. 어쨌든 상당히 그 서구 교육에 경도되어 있었던 그 비베카난다가 상당히 인도 전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그 인도 전통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된 것은 이 라마크리슈나와의 만남, 그리고 스승과 제자 관계를 가짐으로써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그 브라모 사마지의 그 람모한 로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 그 노벨상 탔던 타고르의 그 아버지, 그 노벨상 탄 사람은 라벤드라나트 뭐 타고르고, 그죠? 이분들보다는
케숍 산드라 세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그 스와미 비베카난다는 조금 더 그 인도 전통 쪽으로 조금 더 경도되어 있었다. 그 전통을 한번 맛을 본 사람이다. 이런 특징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84년도에 그 캘커타 법원에서 법원 관련 일을 하고 있던 부친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어진다고 돼 있어요.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어진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하루 끼니를 걸을 정도로 아홉 남매 엄마까지 그런데 형제가 끼니를 걸을 정도가 되고 너무 힘드니까 대학 다니기도 너무 힘들 정도가 되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그 라마크리슈나가 특히 깔리 여신, 그러니까 시바 신의 여성격인 깔리 여신을 자기 주 신으로 모시고 있었거든요. 깔리 여신에게 좀 우리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라마크리슈나 그래 너 집안이 가난한데 깔리 신에게라도 빌어라. 그래서 빌러 갔대요. 빌러 탁 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우리 집안에 좀 잘 살게 좀 돈도 좀 많이 생기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빌러 갔겠죠. 그런데 막상 탁 가니까 그런 말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재산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로지 진리만 깨닫게끔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문이 절로 입에서 나왔대요. 그것도 두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두 번 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1885년도에 라마크리슈나가 인후암에 걸려서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의 신도들이 그 딱시네스와르 그 사원은 너무 좀 환경이 안 좋으니까 사가로 이제 모셔가지고 병 간호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 1886년도 뭐 8월인가 6월인가 죽죠. 열반을 하죠. 열반을 하는데 그때 이제 열반을 그때까지만 해도 이 나렌드라 나트 닷다가 아직까지 스와미 비베카난다가 아닐 때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이제 제자들을 네가 나를 내 이치를 물려받아서 지금 나머지 내 제자들을 네가 중심이 돼서 좀 끌어줘라. 그리고 이제 스와미 비베카난다보다 선배 스님들이 있잖아요. 선배 스님들한테도 너가 선배긴 하지만 스와미 비베카난다 이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니까 내가 죽고 나면은 스와미 비베카난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절을 이어가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한번 보시죠. 라마크리슈나의 영전 사진하고 1886년 출가 직전에 나렌드라 닷다라고 하니까 그죠. 아마 이제 그 라마크리슈나의 병간호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한 서너 살 때쯤에 이제 비베카난다인데 아주 인도 정통 수행자의 느낌이 나죠. 라마크리슈나인데 얼굴만 딱 봐도 정말 트랜스 상태의 느낌을 뭔가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비베카난다는 그냥 눈이 부리부리하고 좀 그러죠. 촌 할아버지 같고 한 사람은 뭐 장군 같은 그런 느낌을 주네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갑시다. 라마크리슈나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살기가 형편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나마 라마크리슈나를 보고 사람들이 제가 신도들이 돌을 갖다 주는데 라마크리슈나가 열반 입적하고 나니까 제가 신도들 다 떠나고 제자들 중에 일부는 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래가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캘커타 근교에 바라나가라는 곳에서 조그만 이제 건물을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라마크리슈나 숭은 매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설립하죠. 그리고 이제 1886 12월 안트푸르라고 하는 곳에서 공식적인 수행 세약 그러니까 뭐 불교로 치면은 그거죠. 뭐 아함 가짜미 뭐 어쩌고 이러면서 뭐 나는 부처님께 불법승에게 기합니다 이런 거죠. 그런 거 하고 수아미 비베카난다라는 법명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한 2년간은 라마크리슈나의 제자들과 더불어 어쨌든 뭐 절을 지켜야 되니까 절에 어떤 재정적인 거를 좀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88년도부터는 파리브라자카 유행 방랑승이죠. 유행 방랑승으로 사도가 돼가지고 전 인도를 이제 한 2, 3년에 쭉 다니면서 유랑을 한다고 그래서 그때 인도 민중의 이제 여러 가지 고통과 물론 뭐 그 젊었을 때도 봤겠지만은 인도 민중의 이제 고통과 그 피압박 민족으로서의 식민지 국가의 그 백성으로서의 서글픔을 느끼면서
이 중생구제하고 또 우리 인도 민족을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다 그래요. 한 가지 재밌는 게 이제 1888년 정확한 그 달은 안 나오는데 바라나시 근처에 있었던 가지푸르라고 하는 곳에서 하타 요가 수행자였던 파바리 바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다. 이 사람도 이제 베단타의 박티 수행자였고요. 근데 이제 기도는 이제 주로 이제 신앙적인, 신혜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신도들을 모아가지고 신도들 병치료 같은 거 해줄 때는 하타 요가의 이런 여러 가지 아사나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 가지고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9세기, 20세기 초에 무슨 서양 병원이 없잖아요. 그때는 병 나면 다 한의사가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하타 요가 수행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하타 요가의 그런 기법들, 호흡법, 식이요법, 요가 동작들, 뭐 또는 아유르베다의 그런 의학적 지식들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중생들의 병고를 고쳐줬던가 봐요. 요 당시에 아까 뭐 앞에서 사진도 내 봐서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좀 보니까 이 나렌드라 낫다가 스와미 비베카나다 몸이 좀 굵어요. 저런 사람 요통이 생기기 쉽거든. 더군다나 또 명상한다고 오래 앉았으면 저런 사람 100% 요통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실제로 요통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요. 허리 통증 때문에. 그래서 이 가지프루의 파바리 바바가 굉장히 그 하타 요가, 사람 몸을 잘 치료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문화에 가서 하타 요가를 배운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이 사람도 신비가고 인격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서 이제 이니시에이션, 입문식을 받는 거지. 이게 뭐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미 그 스승을 저기 라마크리샤로 두고 있는데 또 다른 스승 밑에 가서 입문식을 한다는 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입문식을 하려고 했는데 저기 비백카란다가 자기가 직접 그 책에다 써요 이렇게. 내가 입문식을 하려고 했는데 이 파바리 바바라는 사람이 너무 고매한 인격자라서 입문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 꿈에 라마크리슈나님이 탁 나타나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자기 얼굴을 슬픈 듯이 쳐다보고 갔다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자기 스승을 배신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그 입문식을 파바리 바바님 밑에서 입문식을 받는 거는 이거는 배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입문식을 포기했다 이렇게 했어. 자기가 직접 씁니다. 그 기록을 남겨놨어요. 재밌죠. 그래서 이때 이제 물론 그 전부터도 알고 있었겠지만 특히 이제 그 하타 요가 체위 수행, 호흡 수행의 그러한 장점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라마크리시나는. 야, 이거 뭐 끝까지 하겠나?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바라나가르 승원의 비베카난다. 여기 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요 비베카난다가 제일 머리에 두건도 쓰고 제일 인물이 그래도 잘나 보이죠, 그죠? 좀 확실히 그 리더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한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예, 이게 제가 글자를 잘못 썼네요. 83년이 아니고 93년입니다. 93년, 93년. 예, 그와 같은 이제 그 유랑 수행자 생활을 마치고 1893년도에 약간의 이제 그 후원자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 세계 선교 여행이라고나 할까? 이게 그러니까 꿈이 큰 사람이죠, 이분이.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서구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고 또 라마크리슈나를 통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도 전통적인 그런 그 좀 초월적인 능력이랄까 좀 신비적인 능력도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라마크리슈나가 죽기 전에 네가 앞으로 이 교단을 이끌고 나가려면 좀 특수한 힘이 보통 사람을 능가하는 특수한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너에게 전수해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비베카난다 그걸 거부하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에 그와 같은 특수한 능력을 얻게 되면 십중팔구 타락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힘을 얻지. 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뭔가 뭐 초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간에 보통 사람들의 캐릭터를 넘어서는 독특한 카리스마를 내부적으로 장착한 것 같아요, 양반이. 그리고 그러니까 스케일이 컸던 거죠. 스케일이 전 세계적인 스케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누구도 잘 생각하지 않을 텐데
1893년도에 내가 미국과 유럽에 가가지고 우리 그 인도의 베단타 사상을 한번 전 세계에 펼쳐보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청운의 꿈을 품고 일본, 중국, 캐나다 아마 뭐 배가 그쪽으로 갔던 모양이죠. 일본, 중국, 캐나다를 거쳐서 1893년 7월 30일 시카고에 도착을 한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1893년도 우리가 갑오경장이 몇 년도에 있었나요? 동학난이 1894년, 94년도. 나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에 그런 시절인데 그 기록에 보면 스와미 비베카난다가 일본에 내려서 뭐 교토 뭐 해가지고 한 군데만 있다 간 게 아니라 일본을 그 상당히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가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때 좀 비베카난다께서 한국에도 좀 와가지고 한국에 좀 고승들도 좀 만나고 이래서 여러 가지 기록도 남았을 텐데 좀 아쉽죠. 중국도 갔다가 아마 중국을 먼저 들리고 일본에 갔겠죠. 그리고 캐나다에 갔다가 7월 30일 날 시카고에 도착하는데 그때가 마침 시카고 만국 박람회, 그러니까 월드 콜롬비안 엑스포지션, 콜롬비아가 미대륙을 발견한 400년을 기념하는 박람회가 엑스포죠. 엑스포가 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 6개월에 걸쳐서 6개월에 걸쳐서 그죠. 근데 이제 그 하나의 이제 섹션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 종교회 더 빨리하면 오브 디 월드 릴리전스 해가지고 세계 종교회가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그 요때가 이제 1893년도에 시카고에 갔을 때 비베카난다의 사진이고요. 근데 이게 좀 뽀샵을 좀 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요 밑에가 이제 그때 세계 종교회에 참가한 분들인데 유명한 분들이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요 중간에 요 두 번째 있는 사람, 좌측에서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요게 당시 스리랑카의 불교 지도자였던 다르마 빨라 뭔가 하는 분인데 유명한 분이 이분도. 근데 어쨌든 요런 분들 중에서도 보세요. 요 우측에 좌측에서 세 번째에 있는 비베카난다가 가장 그냥 있어 보이죠. 있어 보입니다. 원래는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어떤 그 레귤러한 그 초청장을 받아서 발표 세계 종교에서 발표를 하러 온 사람이었는데 비베카난다는 그런 게 아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자기하고 인연이 있었던 하버드 어떤 대학의 교수에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날 갑자기 발표를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한 페이지 넘겨주시죠. 요게 이제 1893년도 당시에 세계 박람회를 하던 시카고의 풍경이랍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시죠. 그래서 아주 짧은 연설을 했는데요. 아주 짧은 연설을 한번 뭐 조금 내용이 짧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따뜻하고 따뜻한 환영에 응답하여 일었으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제 마음을 채웁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행 교단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기가 있는 힌두교 베단타 교단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행 교단이다 이거지. 종교들의 어머니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형제들이 한 어머니 밑에서 나오듯이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야기죠. 모든 계층과 종파를 아우르는 수억 힌두인들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연단에 서 있는 몇몇 연사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분들은 동양의 대표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주로 아무래도 세계 종교회니까 주로 기독교라든지 뭐 동양 종교라든지 기독교 계통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동양 종교는 아무래도 좀 사이드에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동양의 대표들을 언급하시면서 다른 지역에 대해 관용의 정신을 품는 영광을 먼 나라에서 온 이 사람들이 아주 잘 이야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아주 그게 감사드린다 이 말이죠.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저는 이 세계 관용과 보편적 수용을 가르쳐온 종교에 속한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제가 힌두교 믿는 게 자랑스럽다 이거죠. 우리는 보편적인 관용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 민족들의 박해받는 자들과 난민을 보호한 나라의 인도에 속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슴에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순수한 잔재를 품었음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남인도에 와서 우리에게 피난처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성스러운 사원이 로마의 폭격으로 무너져 내린 바로 그의 말입니다. 뭐 제가 요거 잘 내용은 모르는데 아마 그 로마가 그 초기 교회를 그 박해를 할 때 그 일부의 유대인들이 아마
남인도 쪽으로 피난을 와서 그러니까 아마 기독교적 전통이 있었던가 봐요. 저는 위대한 조로아스트 교도들의 나라의 잔재를 보하며,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뭄바이 같은 데는 파르시들이, 그러니까 저기 배화 교도들이, 그죠? 조로아스트 교도들이 아주 상당히 그 재력을 형성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잔재를 보하며 여전히 육성하고 있는 종교에 속해 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어린 소년 시절부터 반복해 기억해 몇 구절의 찬송을 인용하려 합니다. 이것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매일 반복하는 찬송입니다. 다른 흐름 속에 자신만의 근원을 가진 다른 계율들처럼 다른 경향들을 통해 사람들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구부러지거나 바르거나 모든 것들은 당신께, 즉 신께 도달합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지금까지 열린 만국박람회의 여러 8월 집회 중 하나인 현재에 대해는 그 자체로 바그바드 기타가 가르치는 놀라운 교설의 세계에 대한 입증자 선언입니다. 누구이든 어떤 형태로든 내게 오는 그에게 나는 도달한다. 모든 사람은 결국 내게 오는 길들을 통해 분투하고 있을 뿐이다. 이게 아마 시바교의 저기 시바교다 바그바드 기타에 나오는 한 귀절인가 봐요. 뭐 제가 꼭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종파주의 편협한 그리고 그것의 끔찍한 특징인 광신주의는 이 아름다운 대지를 오랫동안 차지해왔습니다. 그것들은 대지를 폭력으로 채우고 빈번히 인간의 피로 적시고 문명을 파괴하고 모든 나라들을 절망으로 몰고 왔습니다. 이 끔찍한 악마들이 없었다면 인간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이 대회를 기리며 울린 종이 모든 광신 칼과 펜을 통한 모든 박해 그리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모든 야멸참의 종말에 전조이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지배민족, 피지배민족, 그 다음에 지배민족의 종교, 피지배민족의 종교가 나뉘어서 서로 고통을 겪고 있던 19세기 말 상황에서 어떤 종교의 단합을 이야기하면서 은근슬쩍 베단타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짧은 연설이었는데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게 아주 그냥 막 그 다음날 언론계에 아주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슈퍼스타가 돼버린 하룻밤 사이에 이 양반이. 뉴욕 헤럴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비베카난다 is undoubtedly the greatest figure in the parliament of religions. After hearing him, we feel how foolish it is to send missionaries to this learned nation. 비베카난다는 이번 종교회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 보니 우리가 기독교 선교한다고 인도에다 선교사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멍청한 짓인가 알겠다. 인도 종교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여러 이제 미국의 그 이제 언론계에서 the greatest figure in the parliament of religion and the most popular and influential man in the parliament. 종교회의에서 그냥 막 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뭐 힌두교 통틀어서 이 초청도 받지 않은 30살도 채 되지 않았던 이 사람이 그냥 하루 만에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아마도 이 한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아마도 이 사람이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영어를 잘했답니다. 이 사람이. 영어를 잘했고 그 다음에 웅변술이 대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그 목소리 같은 것들이 아주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게 있었겠죠. 그리고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오늘날 연예인이 그냥 확 하루 아침에 스타가 되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워낙 인기 인물이 되니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활동하게 되고 강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브루클린 에티컬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 클럽에 가가지고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부처가 동양의 메시지를 전달했듯이 나 비베카난다는 서양에 줄 메시지가 있다. 그게 뭡니까? 베단타, 그리고 베단타의 진리를 우리가 몸소 깨달을 수 있는 요가라고 하는 실천 수행법.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금 서구인들이 과학 물질 문명을 통해서 우리 인도인과 동양인들을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베단타와 요가라고 하는 이 고준한 현이상학과 실천 수행법을 통해서 너희 서구인들을 지배할 것이다. 이건 거죠. 물론 지배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 전 인류가 화합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화합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러나 내면을 곰곰이 들어보면은 분명히 이 수아미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하고 또 일부 학자들이 찬동하는 견해이긴 한데 비베카난다는 분명히
오랫동안 라마크리슈나를 통해서 인도 전통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과학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고 또 서구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서구인들의 과학 문명을 넘어서서 우리 동양적인 사고, 특히 인도의 베단타 사상을 통해서 서구인들을 이끌어준다. 우리 베단타 사상이 세계 최고의 위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제국주의라고 할까? 영적인 민족주의라고 할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다르게 주장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죠. 부처가 동양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난 서양에 줄 메시지가 있다. 메시아라는 게 자기가 한마디로 그 이야기잖아요. 내가 서양 사람 너희들에게 메시아로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다가 여러 후원자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뉴욕의 베단타 협회도 설립하고요. 1895년, 96년에 이제 영국을 방문하는데 그 마가렛 엘리자베스 노블이라고 하는 나중에 그 이제 니베디타라고 하는 법명을 받고 그 라마크리슈나 교단에 출가해서 평생 그 인도 여성과 독립에 평생을 바친 그래서 아주 유명한 여성이죠, 그죠? 이 시스터 니베디타. 그래서 인도 우표에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1896년에는 막스 밀러도 만나고 독일에서는 독일의 역시 위대한 인도학자인 폴 듀생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하버드와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교수직도 제의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나는 인류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교수직은 받지 않겠다. 그래서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2, 3년간의 미국과 영국에서 활동을 마치고 저기 이제 배편으로 스리랑카의 콜롬보에 도착을 해가지고 마드라스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마드라스에서 캘커타로 그러니까 이제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저 남쪽 쪽에서부터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제 마드라스 지나서 캘커타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인도 민중들이 엄청나게 열광적인 반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도 송기정 선수가 그 저기 독일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가지고 온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말 그대로 몸집도 크고 머리도 우리보다 발전한 영국인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원숭이 같은 인도 민족들 중에 한 일원이었던 이 비베카난다가 영국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리고 영국인들 위해서 영국인들이 넙죽넙죽 절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돼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위대한 인도 사상을 유럽에 저 야만한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왔다. 얼마나 그 대단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콜롬보에서 이제 배 타고 아마 그 저기 남쪽에 도착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첸나이를 지나가지고 캘커타로 올라가는 그 기차가 갈 수가 없대요.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 기차를 못 가게 철로에 들어눕는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비백화하다가 우리 인도 민중들이요 뭐 각성해라 뭐 이러면서 또 비백화 저 베단타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도 민족을 각성시키면서 강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강의에는 단순하게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피압박 민족으로서 인도 민족에 대한 사기를 목도고 카스트 제도 절폐와 같은 어떤 사회 계몽 운동, 그 다음에 우리가 서구와 대등해지려면 서구의 과학 발전 산업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몽적인 강연을 하면서 귀환을 했다고 그러죠. 다시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이제 재정이 딱 되니까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라마크리슈나 미션 홍포회라고 하는 거는 제가 번역해서 썼습니다. 를 설립하고 그래서 이제 이 라마크리슈나 미션은 주로 이제 사회 봉사 활동, 선교 활동 이런 거를 주로 하는 거고요. 라마크리슈나 메스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종교적인 어떤 수행 관련된 거 이런 거를 합니다.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라마크리슈나 오더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라마크리슈나 때는 그 캘커타 인근에 있는 조그마한 그냥 절 하나였는데 이게 이제 거대한 라마크리슈나 하나의 교단을 형성하게 된 거죠. 현재 전국 세계 214개의 센터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네. 자,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1899년에서 1902년까지 또 파리라든지 뉴욕 이런 데를 다녔다. 넘어갑시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이게 그 건강적으로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아프다 소리가 참 많아요. 이 이제 자서전 읽어보면. 그래서 벨루메스라고 이게 지금도 이 그 라마크리스나 교단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센터인데요. 여기서 1902년 7월 4일 날 그 제자들한테 강의하고 난 다음에 이제 혼자서 명상을 하다가 뇌출혈로 사망을 했다고. 그때 나이가 만 나이로 39 세인데요. 뭐 제자들이 표현하기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뭐 마하 사마디 뭐 요가 철학에 보면 있거든요. 그 명상의 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넘어가면은 뭐 인간의 육체가 견딜 수가 없어 가지고 뭐 그래서 돌아갔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놨던데 일본 사람도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지배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배워서 우리나라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남아 있는 사고가 뭡니까?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건물은 오래가고 한국 사람들은 대충대충 한다. 코리안 타임 뭐 이런 것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화거든요. 똑같이 이 영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걸 영국에서 배워간 거예요. 이 영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을 지배할 때 먼저 정신적으로 썩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 가지고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정체된 나라다. 발전이 없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식민 지배를 통해서 인도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내 뭐 힌두교 전통에서 여자들 불에 태워 죽이고 저 안 된다. 이런 식의 사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이후에 브라하마 사마즈뿐만 아니라 뭐 아리아 사마즈나 인도 사회 개혁 운동하는 모든 민족주의자들은 이 두 개념을 인도 사람 머리에 콱 박힌 이 두 개념을 깨뜨릴 생각을 한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뭐냐? 정체된 인도라고 하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구 과학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영국인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될 인도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게 아니라 인도인의 베단타나 요가를 통해서 오히려 서구의 영적인 발전을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 요걸로 갈아치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비베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서구의 영적 발전을 이끈 인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이데올로기는 베단타 사상이고 이 베단타 사상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실천 수행법으로서의 요가, 이 베단타와 요가를 서구의 지성인들에게 서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전달시켜 줬던 것이 비베카난다의 가장 큰 업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도 사실 인도 전통의 사상을 인도 전통 사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베카난다에 의해서 변화된 약간은 왜곡된 형태의 인도 사상을 우리가 그게 진짜 인도 전통 사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음. 이 비베카난다는 말이죠. 서구의 교육, 서구식 교육을 정통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사진들도 봤습니다마는 비록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서 자라서 무의식적으로는 인도 전통 문화가 있었겠지만 사고하는 거는 완전 서구 19세기 말 서구인의 사고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 민족주의자 실수 이거는 비베카난다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리 인도 전통 문화를 내세우고 인도 민족을 내세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 서구 사람들의 가치관을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인도에서 자랐지만 서구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 첫 번째로 역사적 가치를 진보와 발전으로 본 19세기의 서구 역사.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발전하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발전한 나라다. 그것이 그 사회가 진보된 나라로 볼 수 있는 것이 물질적으로 발전한 것이 그 사회를 진보한 것이다. 이게 서구 사람들의 사회 진화론적 입장이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인도 철학은. 진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물질적 과학적 수준이 발전한 그게 진보다.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은연중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도 민족주의자들도. 그 서구 사람들의 그런 관점을. 그래서 물질적으로 발전된 서구와 영적으로 발전된 인도라고 하는 이 오리엔탈리즘적인 관점. 이거 원래 서구인들의 관점인 거예요. 이걸 그대로 자기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다시
물질적 서구를 영적인 인도가 지배하는 영적인 제국주의를 꿈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베카난다는 베단타를 통해서 인류의 공통된 번영을 추구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마치 서구의 그 식민주의자들이 물질적으로 동양을 빼앗아가듯이 영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동양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러한 제국주의적인 요소가 비베카난다에게 없지 않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날 모디 정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19세기 이후 뭐 인도뿐만 아니라 동양인들이 서구인에 갖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의 반영 아닌가 생각하고 동양이 정말로 서양을 극복하는 것은 그와 같은 컴플렉스를 극복할 때 진정한 동양과 서양이 어떤 인류의 공통된 번영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대등한 관계가 되지 않을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요새 뭐 선진국이 되었다 어쩌다 뭐 요새 그런 소리 떠들고 있는데 내가 그거 보면 좀 답답한 게 왜 서양 사람들처럼 되는 게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건가?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지 않는가? 아,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비베카난다의 요가 뒤에 CDE 해서 요가 관련한 비베카난다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 놓은 게 있는데요. 시간상 지금 한 25분쯤 남았는데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15분은 질의응답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 서구 사람들이 요가를 보는 관점은 세 관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미국의 초월주의자 소로우 저게 지금 그림이 월든 호숫가에서 그 소로우가 살던 오두막집이라고 그래요. 낭만적인 관점. 그 다음에 이제 모네르 윌리엄스라고 이제 인도 철학, 인도학에서 특히 산스크리트 공부하신 분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그 산스크리트 영어 사전을 만들었던 모네르 윌리엄스. 요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움을 다 그냥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수독시켜서 인간을 목석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희한한 아주 미신적인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모네르 윌리엄스가 굉장히 인도학의 대거니까 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도 전혀 그렇지 않죠. 아주 그 서구 식민주의자적 관점에서 딱 인도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계 미국인이었던 그 블라바츠키하고 올코트 같은 사람이 설립했던 19세기에 그 아주 그 굉장히 히트쳤던 오컬티즘의 단체 신지학회. 이 신지학회는 요가라고 하는 거를 앞으로 인류 문명을 이끌어 갈 때에 우리가 인간적 수준, 지금까지 수준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히말라야에서 돌을 닦는 이런 도인들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도의 요가라든지 동양의 여러 신비 사상 또는 그 서양의 신비주의 사상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이제 신지학회 입장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관점에서 요가를 바라보는 것이 신지학회 신비주의적 관점이죠. 이게 이제 뭐 제 이야기는 아니고 낄링거리라고 최근에 이제 현대 요가 연구하는 학자가 이렇게 논문에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타당하다 생각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나 뭐 어떠한 관점이었던 간에 19세기 말에 요가에 대한 서양 사람들의 입장은 지금 사진하고 똑같은 겁니다. 못침대 위에 누워서 서커스 하고 코브라의 피리를 비리리 불면은 막 코브라가 춤을 추고 이런 게 요가구나. 그리고 그게 인도구나.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캘커타에서 서구식 교육을 받았던 그 소위 말하는 인도 중산층들, 당시의 인도 중산층들도 비록 인도인이었습니다만 불구하고 서양인과 똑같은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가 이러면은 뭔가 이건 미신적이고 뭔가 비과학적인 것이다. 이런 것이 19세기 말에 인도 중산층 및 서양 사람들의 요가에 대한 관점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베카난다에게는 이런 요가라고 하는 관점 도대체 이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가라고 하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베단타의 위대한 형이상학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사마디를 통해서 검증하고 우리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수단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서양 사람들은 이 요가라고 하는 거를 무슨 서커스 묘기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침대에 올라가고 코브라에 피리 부는 거 이런 거는 하타 요가라고 하는 거고, 내가 말하는 요가라고 하는 것은 베단타의 형이상학과 더불어 결합되어 있는 아주 사마디를 추구하는 고준한 요가 수트라 요가. 이게 진짜 요가고 하타 요가는 이건 서커스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한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금방도 이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하타 요가에 대해서 비베카난다는 굉장히 폄훼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888년도에 그 바라나시 옆에 있는 까지푸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저기 뭐야 바바하리 무슨 바바였죠? 그 바바에게 요가를 배운다고 그죠? 요가를 배우고 그 고결한 인격의 감화를 받아서 심지어 이니시에이션을 받아서 그 제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이전에 하타요가 브라티피카라든지 시바상히타라든지 이런 하타요가 관련된 경전을 읽어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타요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아마도 있었을 텐데 비베카난다가. 그런데 하타요가를 뭐 서커스 수준의 어떤 수행이라고 이렇게 폄훼해버린 것은 그 당시에 요가에 대한 서양인들 또는 인도 중산층의 관점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가지고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그냥 그런 서커스적인 관점의 요가는 하타요가로 그냥 쳐버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요가는 즉 앞으로 세계 문명을 영도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베단타와 같이 대등한 이 하타 요가로서 그 요가는 이건 하타 요가가 아니다. 이 요가 수트라의 요가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타 요가를 그냥 까버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하타요가 발전소 연대표가 있는데 제이슨 버치 씨라고 박사죠. 이 양반이 이제 그 소아스에서 이제 강의하시는 분인데 요번에 얼마 전에 그 뭐 논문 하나 쓴 거에 이렇게 연표를 썼더라고요. 요 기원 후 4세기의 빠딴잘리 요가 수트라가 있죠. 그리고 요 자주색 요 화살표가 있죠. 요거는 분명히 요 다른 전통이에요, 다른 전통.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하타요가라 해서 빨간색으로 된 요 표시. 요거 11세기부터 그죠? 12세기, 11세기부터 해 가지고 요거는 어세틱 트래디션 즉 고행주의 인도의 전통적인 고행주의 전통, 그 시라마나들의 고행주의 전통. 그다음에 AD 4세기 이후부터의 이 딴뜨라의 전통. 이것이 10세기에 결합돼서 하타요가가 나타나서 이거는 이 전통대로 쭉 발전이 된, 이것은 서로가 다른 전통이에요. 물론 16, 7세기에 서로 간에 교류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하타요가와 빠딴잘레 요가 수트라는 사실 전혀 다른 전통이죠. 그래서 하타요가는 하타요가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형이상학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단순한 서커스가 아닌 그 자체로도 하나의 형이상학과 수행체를 갖춘 하나의 독립된 수행 체계고, 그다음에 빠딴잘리 요가 수트라는 산매를 중심으로 하는 철학적 체계가 좀 더 강화된 그러한 수행적 체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타 요가는 그냥 뭐 이거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뭐 일본의 저 서커스로 먹고 살려고 하는 공마단에서나 하는 그거고, 진짜 요가는 이 빠딴잘리 요가만이 요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요가에 대한 그 당시 서양인의 관점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하타 요가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하타 요가에 대한 연구가 별로 안 돼 있었거든요. 하타 요가에 대한 연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개 한 30년밖에 안 됐거든요, 서양에서도. 그래서 하타 요가에 대해서 아마 잘 몰라서 비베카난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대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요가 유파, 즉 하타 요가죠. 하타 요가의 결실은 장수로서 건강이 주된 이념이고 하타요가 수행자의 유일한 목표다. 병에 걸리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결코 병에 걸리지 않는다. 하타요가 수행자는 장수한다.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다. 150살이 되어도 젊고 신선하다. 머리카락 한 올도 세지 않는다. 그러나 그게 전부다. 즉 형이사학적인 차원에서는 하타요가는 수준 낮은 거다. 깨달음을 주는 건 오로지 고전 요가, 즉 요가 수트라 요가만 줄 수 있고, 하타요가는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장수하게끔만 하는 거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선집 제1권 138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비베카난다의 선집은 그 비베카난다 미션에 그 우리 다
다 올려놨습니다. 인터넷에. 그래서 누구라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공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비베카난다는 하타 요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서구적으로 해설했어요. 그래서 서구의 그 당시 과학, 특히 어떤 과학이냐면 생리학, 그 다음에 물리학 이런 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요가라고 하는 게 순 서커스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베카난다처럼 지성적인 사람이 서구 과학의 용어를 가지고 의학 용어를 가지고 요가를 쫙 설명을 하니까 야 요가가 이게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서구의 신비주의 아까 말했던 신지학회 있었죠. 신지학회 용어를 많이 차용해서 요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신지학회, 오컬티즘 그런 거는 뭐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19세기, 20세기 초에 신지학회는 서구의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서구의 과학으로서 상당히 인정받았던 겁니다. 서구 사람들이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관상술, 관상학도 골상학 같은 거 이런 거 다 과학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신지학회 용어, 즉 서구 신비주의 전통의 용어를 써서 쫙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의 소위 말하는 엘리트 계층들이 이 요가라고 하는 게 인도의 서커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대단히 과학적이고 서구 신비주의의 이런 고준한 전통으로서도 해설될 수 있는 뛰어난 이게 사상이구나. 이와 같이 서구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비베카난다가 하타 요가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하타 요가뿐만 아니라 요가에 나오는 내용들을 서구적으로 해설을 해준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뭐 하타 요가에 보면은 뭐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7개의 차크라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서구 생리학의 그 대뇌 생리학하고 연관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비베카난다 아래와 같은 19세기 당시 서구의 유행 사주를 요가를 해설했다. 유니테리엄, 스피리추얼, 메스메리즘, 신사상, 신지학, 오컬티즘, 뉴토트 같은 거는 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 뭐 성공으로 이끄는 7가지 습관 옛날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히트쳤던 책이 있죠. 이제 그런 류의 사상을 신사상을 합니다. 19세기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왔던 개신교의 일파인데 이 세상 모든 일이 잘 된다고 믿으면 돈도 생기고 건강해진다는 그 사고방식. 부정적인 사고는 없애버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이 세상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는 그러한 방식. 그게 뉴토트의 대표적인 사상입니다. 그게 오늘날에 또 굉장히 그런 뭐 자기개발서 같은 거 보면 뭐 성공으로 이끄는 절대 법칙 7가지 뭐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신사상에서 나온 거죠. 그게 오늘날 1990년대 뉴에이지 컬처랑 결합돼 가지고 요새 굉장히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야 이거는 인도 사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인도 사상이 아니라 이 비베카난다와 같은 사람에 의해서 서구의 기독교적인 신앙이라든지 또는 신비주의적 신앙이 결합된 것인데 그거를 오리지널로 이게 인도 사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인도 철학을 한다거나 우리가 인도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성찰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좀 넘겨주시죠. 비베카난다 현대 요가의 공로하고 즉 요가에 대해서 기존의 서커스라고 하는 관념을 바꿨다는 데 있어서는 공로가 있으나 하타 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적으로 뛰어난 하나의 수행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나의 저급한 수행체계로서 일반인에게 오해시켰다고 하는 것은 비베카난다의 현대 요가에 대한 공로와 가오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넘겨보죠. 제가 결국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드린 것은 이 페이지의 가장 마지막 동서, 인도와 유럽, 전통과 과거는 어떻게 동등하게 만날 수 있을까? 우리 동양인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서구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죠. 동양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서구적인 관점에 서 있습니다. 동양을 부르짖으면서도. 자, 이것으로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여러분 뭐 지르하실 거 있으면 지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